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뉴스를 조금 다른 각도로 탐구해보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인 듯 시사인 듯한 주제 준비했고요. 제일 잘 아시는 송기회 변호사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 왜 꺼내느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사실 얼마 전에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 이런 문구가 빠진 채로 군함도 말씀하시죠? 예, 네.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기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오늘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조금 변호사님께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 함께 오셨는데. 애초에 이제 7월 달에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허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배경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강제동원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 규정에서도 금지하는 강제 노동의 문제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일본에 대해서 이 국제인권법을 지켜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다. 인권의 프레임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전 지금 세계적으로는 잘 되고 있겠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좀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출발을 그러니까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한 문제인데 일본이 이제 겉으로는 말을 않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 그렇죠. 네, 그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이 틀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논리를 한 번도 지금 철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일본이 이 문제를 수출 규제와 연계를 시켰는데 지금 수출 규제 문제는 이제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일본 자신의 책임, 잘못된 접근,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이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그 판결을 지키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신의 그런 오류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이제 그쪽이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안을 내놓았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우리 쪽 피해자들 반응도 사실 되게 좋지 않았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안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좀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연기하면서 갑자기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희상 안이 이제 구체적인 법률 안까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 안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잘못된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자발적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기금을 만들면 피해자분들이 그 기금에서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일본 기업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가령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서로 합의를 보고 그걸 이제 화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위로금을 신청해서 받게 되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재판상 화해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 조항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이미 참여정부 시절 때도 있었어요. 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희상 안이 종래 법안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피해자분들이 기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우리 국내법적으로 면책이 되는. 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안이 가장 문제인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혹은 피해자의 돈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구조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문희상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모순, 일본의 문제점을 우리 사회에 전가시키고 그렇죠. 우리의 분열로 이게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법적으로도 이 문희상 안 가지고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희상 안으로 갔을 경우에 피해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참여정부 시절에 피해조사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한 22만 명쯤 되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단 한 건이라도 일본 기업의 재산권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문희상 안이 일본의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이 22만 명 분들이 피해자 위로금을 받을 경우에 이분들의 권리를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법원에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재판 청구권을 다 소멸시켜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22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 1,000명을 제외하고 21만 9천 명이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신들 이 1,000명이 아니다 나는 일본 기업의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네. 나의 뜻이다. 내가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실 돈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 약 7만 명에게 6,300억 원 우리 예산으로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분이 나는 끝까지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시 일본 정부와의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희상 의장안은 법적 구조 문제를 떠나서 실효성도 없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문희상 의장안이 독일이 만든 법처럼 아예 모든 청구권은 이 법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 별도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네.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또 개인의 그런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위헌 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안은 지나치게 조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하고는 달리 우리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네네. 이것이 정말로 발의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커다란 어떤 상처 또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또 일본은 아베 앞에서 어떤 자중질환이라고 할까요? 실효성도 없으면서 법적으로도 논리적인 그런 어떤 정합성도 갖지 못하는 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8672 애청자분께서도 문희상안은 엎드려서 절받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왜 일본은 이 안을 갑자기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노영희 앵커님이 만약에 일본 아베 총리라면 이 법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엄청 좋아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만세 불렀을 거예요. 사실 저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일본 사람이라면. 특히 지금까지 일본이 이야기해온 한국 대법원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이 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베 총리가 국제법에 어긋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난달이죠. 최근에 이 한일 변호사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 원칙을 제시했는데 아베 총리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려고 하는 일본 기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자, 문희상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일본에게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일본의 논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네.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이야기죠. 이 문희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일본의 논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사집행법, 우리 사법주권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가령 패소한 기업이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담보 넣어서 돈 은행에서 빌렸는데 못 갚으면 은행이 경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소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국회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 말하는 거죠. 법을 만들어서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애초에 법안을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후에. 네.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존엄성과 명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은 우리 사회가 계속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우리 법으로 합리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거 못 받아들인다. 예.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비준을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게 나쁜 선례로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분열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문희상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령 덜컥 이게 발의가 됐다. 그러면 저는 국회 안에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당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어렵다.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갑자기 대두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예. 일본 안에서 호응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무인상 의장이 와세다대에 가서 그냥 연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논리, 일본의 입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7월 1일 수출 규제에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베의 모순적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가 날 거라는 제가 말씀을 7월 달부터 드렸는데요. 네. 자, 만약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그런 압박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무인상 의장안이 나왔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도 사실은 이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모르는 척하고 좀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이유가 이제 조금 유추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소미아 종료랑 맞물려서 급박하게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인 실리를 좀 따져보자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말도 조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문희상 의장의 안이라고 하는 게 또 힘을 조금씩 얻어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죠. 일본 안에서만 호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정하게 무인상 의장 안을 받아들이자는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흐름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분열을 염려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2003년부터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약 6,300억 원을 지급해서 이분들의 뭐 사망하신 분에게 2천만 원씩 그렇게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나온 이 우리 법에서 정한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하면 제대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7월 1일 날 그 모순적인 아베 수출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독일의 사례를 드는데 독일은 이 BMW라든지 독일 자동차 미국에 있는 독일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가니까 독일 기업이 주도해서 가해국 기업이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랑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003년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해왔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칙이 단지 아베 총리가 7월 1일 날 그런 모순적인 수출 규제 충분히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규제 하나 내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이 법안이 지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좀 이제는 우리의 원칙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은 2003년부터
처음부터 법과 그리고 6,300억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인권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일본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너무 허무하게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왜 싸웠나 이런 생각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어떤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본이 결국 태도를 뭐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거란 전제 하에서. 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그 자체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본은 1차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수출 규제는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면, 예, 네. 우리의 대안은 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로하신 분들 네. 그분들에게 소송에서 어렵게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2003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국가 예산을 통한 지원. 네. 이 법 이름도 지원법이거든요. 네, 네, 네. 그걸 네.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좀 더 이 지원의 근거를 더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배상을 받고 싶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오히려 한 분 한 분 흐트러진 분들의 피해자분들의 뜻을 모아서 더 강하게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 나온 것처럼 더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고 아까 잘 군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유네스코에서도 약속한 걸 지키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 그리고 정확한 조사 이걸 통해서 원칙대로 일본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지금 강제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원칙을 대안이 계속 있다는 지켜나가고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먼저 구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나라가 알아서 이제 구상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